도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사이타마현 가스가베시. 일본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모두 아는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엉덩이 춤의 달인 신짱군의 집입니다. 엉덩이 흔들어봐 매력 쪽으로. 짱구가 태어나고 3살 때쯤 이곳 가스가베시로 이사를 오면서 아버지 신영식 씨는 35년 장기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삽니다. 하지만 이때는 일본의 경제 버블이 형성된 시점으로 35년 후 대출을 갚았다 하더라도 많은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현재 근처 유사한 주택의 가격은 우리 돈 3억 원에서 4억 원 선, 일본 부동산 버블의 평균 하락폭이 33%에서 최대 90% 선, 최소치만 잡더라도 7, 8억 정도는 떨어진 셈입니다. 35년 전 가격에서 오르는 건 둘째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된 안타까운 사연의 이면은 뭘까요? 180cm 키에 비교적 호탕한 외모, 반전 고스펙의 중산층인 짱구 아빠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일본 경제의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현대사를 시간의 순서를 기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 리틀보이와 팬맨의 원폭 투하 후 항복한 일본. 점령군 미군은 일본의 전쟁 능력에 실을 말리기 위해 일본 응징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기조는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로 기조를 바꿉니다. 미국의 막대한 경제 원조로 45년부터 49년까지 소매물가 지수는 79배, 도매물가 지수는 60배까지 상승합니다. 이런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실시한 다찌 라인으로 다시 일본 경제는 다찌 불황의 터널에 빠집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한국 전쟁의 병참기지 특수를 통해서 고도 성장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서 기뻐합니다. 일본의 건국시나 3가지 보물인 3종 신기를 빗대어서 TV, 세탁기, 냉장고가 당시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고도성장의 기틀을 다집니다. 1965년 11월부터 무려 57개월 동안 꾸준히 경기가 상승한 이자나기 경기가 이때 발생합니다. 1964년에는 도쿄올림픽이, 1970년에는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열리면서 전범국의 악명을 벗고 피해자 코스프레에 성공합니다. 1973년과 1979년 1차, 2차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는 흔들렸지만 연비가 낮은 미국차 수요는 감소하고 연비가 좋은 소형 일본차는 미국 시장을 잠식합니다. 디트로이트를 포함한 러스트벨트가 몰락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971년 소니에서 워크맨이 출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소니는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 특허 출원까지 마친 파벨의 발명품이라는 것과 일본 가전회사의 제품 상용화를 제한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미 골리앗이 돼버린 소니가 보상을 해주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가전은 미국을 집어삼켰죠. 1970년대 일본 내에는 전 국토에 개발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 개조론, 60가구 작은 마을을 위해 터널과 고속도로를 깔고 100가구 정도 섬에 다리를 2개 놓았다는 등등의 과잉투자 붐이 일던 시기입니다. 테마파크 붐도 일었는데요. 리조트 개발법은 73년부터 5년 동안 653개의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만들었고 거품이 붕괴한 후에는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우스 스키장, 오션덤, 하우스텐 보스,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테마파크나 박물관 등이 이것저것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일무역에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1970년 닉슨 쇼크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상태고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연준 의장인 폴 보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이런 살인적인 금리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구조조정,
실업률 증가 등의 내용이 발생했지만 3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후 다시금 달러 패권국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대무역 적자 심화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일본은 대미무역 흑자를 통한 자금으로 미국 내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스프리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여겨지던 록펠러 센터가 일본에 넘어가자 미국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합니다. 제2의 진주만 침공, 미국인이 느끼던 일본에 대한 반감입니다. 일본 또한 1990년도에는 세계 1등이 될 거라며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당시 일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는 책 제목입니다. 일본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알지 못했던 걸까요?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이 일본의 숨통을 조여오는 걸 말이죠. 쭈빼기! 맨하탄의 프라자 호텔에서 G5 재무정상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합의를 합니다. 나홀로 집에 2 영화에서 당시 소유주였던 트럼프가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던 유명한 호텔입니다.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 가치를 절상하고 반대로 미국 달러 가치를 절하하는 몇 줄의 합의문의 작성은 단 20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각국은 엔화를 매집해서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올립니다. 엔화가 부족해지자 엔화 가치가 올라갔겠죠. 프라자 합의 이전에 달러당 240원 하던 엔화가 1년 정도 만에 120엔대로 절상됩니다. 미국의 1달러 제품을 얼마 전까지 240엔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엔화가 절상되면서 120엔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겠죠. 반대로 미국은 일본 제품 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대일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일담이지만 당시 일본은 한 번도 200엔 이상으로 절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프라자 합의 후에도 소폭의 절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합의를 마치고 귀국한 일본 대장성은 미국이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말이죠.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일본은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1986년 1월 5%이던 금리를 5차례의 인하를 통해서 1987년 2월 2.5%가 됩니다. 1987년에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시행하고 금융 자유화를 확대해서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출 심사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적으로 대출을 남발하게 됩니다. 시중에 남아도는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주가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금융 완화 정책에 따른 직접 금융의 증가, 은행권의 공격적인 대출 등이 맞물리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1988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LTV 120%가 됩니다. LTV 120%라는 건 내일이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금액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점쟁이가 아니라면 그만큼 가격 인상이 확실하다고 일본 사회가 다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1억 원을 계약금으로 10억 원짜리 땅을 사고 잔금 대출을 12억 받습니다. LTV 120%니까요. 세금과 비용, 당분간의 이자를 3억 원 정도 넉넉히 떼어놓고도 10억엔 정도 현금이 생깁니다. 이제 100억의 땅을 사고 120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100억의 현금이 생깁니다. 계약금 100억이 생겼네요. 1000억짜리 땅을 사고 1200억을 대출받습니다. 1억 원의 현금은 불과 3번의 투자로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 10, 100, 1000 이렇게 불어나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분명 부족합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을 안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죠. 물건이 없어서 회전을 못하게 되고 결국 웃돈에 웃돈, 웃돈에 웃돈을 얹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치솟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의 최정점기인 87년부터 88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3배가 상승할 정도였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죠. 신바시,
아사쿠 같은 지역은 10배, 아오야마는 무려 15배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의 부동산 가치가 최고점에 이릅니다.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고 했습니다. 일본 국토의 총 평가액이 1600조 엔으로 미국 국토 총 평가액의 4배에 달합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면적이 26배가 넓습니다. 면적당 단가를 비교해보면 무려 1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988년 세계 50대 기업의 순위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더구나 20위 안에는 일본 기업이 무려 16개나 됩니다. 시가총액 1위 NTT의 시가총액은 2위인 IBM의 3배가 넘습니다. NTT는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KT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기업을 빼고 최상위 기업 6개가 때로 덤벼도 1위인 NTT보다 낮습니다. NTT 하나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보다 높습니다. 88년 GDP를 보면 미국이 약 5조 달러, 일본이 약 3조 달러로 일본은 미국의 5분의 3 정도입니다. NTT는 일본 내수 기업인데 IBM이나 엑슨,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건 거품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에 집중을 했고 한편으로는 구인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흑자가 나도 일할 사람이 없어 망하는 시절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사회라 젊은이들이 취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좀만 더 놀다 취직하지 뭐.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뭐. 프리 플러스 아르바이트 합성인 프리터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컨그루츄레이션 아나타와 고카쿠스루 지원하지도 않는 회사에서 갑자기 합격 통보가 옵니다. 개꿀이죠. 아나타와 데텐데스 소레데모 고카쿠스루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시험을 본 오타쿠 일부러 오답을 써 0점을 냈는데 무조건 합격 통보가 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면접을 보러 오기만 해도 교통비조로 기본 2만엔 3만엔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서너 군데 면접을 보고 한 달을 쓰죠. 몇십 군데 면접을 보고 중고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오면 고급 식당에서 요리나 양주를 대접합니다. 고맙죠. 회사 안 나오면 미안하겠죠. 출근할 수밖에요. 돈이 넘치는 사회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젊은 청춘들 얼마나 놀기 좋겠어요. 파라파라, 줄리아나 등의 유흥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성행합니다. 긴자의 고급 요정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거액을 쓰고 팁으로 보석이나 자동차를 주는 등 흥청망청거립니다. 엔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240엔을 가지고 있어야 1달러 쇼핑을 했는데 이제는 120엔으로 1달러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세계의 주요 관광지 곳곳에 카메라를 목에 두른 일본 관광객이 눈에 뜨는 시절입니다. 관광지의 명품들을 싹쓸이합니다. 한 해 1000만 명 정도가 이 넘치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일본 기업은 좀 더 굵직한 해외 부동산과 예술품 매수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소니는 헐리우드의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하고요. 파나소닉은 유니버셜 픽처스를 인수합니다. 전범 기업인 요코이 히데키가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수합니다. 그 와중에 일본 엔화에 의한 진주맛 기습이라 일컬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뉴욕의 상징이며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록펠러 센터를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가 2200억엔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미국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넘쳐나는 돈으로 세계 명화까지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3월 고흐 해바라기를 3629만 달러에 매입을 하고 피카소, 르누아르를 비롯한 유명 예술품을 모조리 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들인 백여 점의 명화들은 거품이 붕괴된 후 그 예술적 가치를 상당히 소실하게 되면서 미술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회사 도산으로 압류를 당하고 심지어 압류한 은행도 도산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미술품이 손상되거나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말이죠. 1989년 주가가 최고점을 경신한 후 1990년 새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도 그동안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7년부터 일본 정부는
토지거래 감시구역 제도를 마련하고 은행에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지만 시장의 자정작용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버블 붕괴, 바로 그것이 시장의 자정작용인지도 모르죠. 1990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 대장성 장관이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얼마나 큰 오판인지는 나중에 결과가 알려줍니다. 부동산에 몰빵한 회사나 권고사항을 무시한 은행들도 찬스가 있는 곳에 투자한 게 무슨 잘못이자며 적반하장을 보인 것도 문제입니다. 또 프라자 합의에서처럼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에서처럼 안일한 정부의 대처는 분명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발표 후 6개월간은 전면 금지, 이후로 3년간은 LTV 70%로 유지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988년 합의된 바젤 1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젤 1은 1991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7.25%까지, 1993년까지는 8%에 맞추도록 요구를 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세계 수출입 업무를 전혀 담당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와 바젤 1의 기준 충족을 위해서 이자율 인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2.5%에서 6%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대출 총액 제한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서로 돈을 빌려주던 은행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땅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많은 부동산, 투기성 매물을 시장에 너도나도 내놓았지만 내일이면 더 떨어질 게 뻔한데 아무도 사지 않았죠. 이후 10년간 니케이 지수는 반토막이 나고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평균 33%까지 폭락하고 심한 곳은 고점 대비 10%만 남게 됩니다. 가게는 소비를 줄였고 허리끈을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생존을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며 대량 해고를 단행합니다. 내수 경기가 급격히 줄고 기업의 경영사정은 또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량의 부실채권 때문에 은행이 도산을 했고 당시 대출의 90%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버블 시대에 투기하고는 거리가 먼 서민들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도심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1시간이나 2시간 거리 외곽으로 밀려나가야만 했던 서민들이 그 구조 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생산 설비를 임금이 싼 동남아나 중국으로 이전해서 일본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1억 총중산층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중하류 계층이 80% 이상 치솟게 됩니다. IMF 때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회의 패배감과 무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도산하는 기업과 은행의 대표들이 나와서 눈물로 호소를 하긴 했어도 우리 금모으기 운동처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범국민 행동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1980년대 거품 성장기 이후 1990년 10년 동안의 긴 불황의 터널을 말합니다. 2000년대 또한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내외적 상황으로 또다시 침체를 반복하게 됩니다. 1995년과 1996년 잠깐 경기를 회복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섣부른 소비세 인상과 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시 침체됩니다. 1999년 IT 버블로 주가가 잠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반토막이 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세계적인 골디락스 호황에 힘입어서 불황 탈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대침체로 인해서 다시 꺾여버리죠. 이상으로 일본의 버블 형성과 버블의 붕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You complete me. 구독,